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을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죠.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정의당의 비대위원 대변인? 예. 네,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이 힘드셨는데 이거 잠깐만 여쭤볼게요. 네. 이은주 의원 네. 탈당합니다. 그래야지 의석을 승계시킬 수가 있고. 탈당이 아닙니다. 탈당이 아니에요? 저 의원직 사퇴입니다. 아, 의원직을 사퇴하는 그건 거예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고요. 아, 네. 그래서 탈당은 아니고 네. 의원직을 다음 승계자한테 넘겨주는 이렇게 걸로? 넘겨주기 위해서. 이자스민 의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이자스민 의원인데 이제 유호정 의원도 탈당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네. 그다음에 이자스민 의원 두 분이 승계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3번 네. 총선에서 번호가 중요한데 예. 기호 3번은 좀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 보면 하도 상황이 그냥 뭐 달라져서. 핵분열 같은 인상을 주니까 저 얼마나 뛰쳐나올지 정치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2월 아마 20일이 넘어서 탈당하면 기호에는 지장이 없고, 그래서 뭐 무난히 3번이 될 걸로 봅니다만은 언제 또 각 당이 그냥 천지개벽을 할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라서. 제3지대에서는 7명 모으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글쎄 뭐 시간 문제라고 뭐 맨날 그렇게 그 흰소리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뭘 눈치 보고 자꾸 뭐 이렇게 그 계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는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테러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거운 물체에 두부를 가격당했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글쎄 두 사건에서 아직 공통점을 도출한다는 건 성급해 보이지만 이번에 배현진 의원의 그 피습 사건을 보면은 강남이다. 그다음에 중학생이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예, 이런 어떤 상황들 보면은 저는 이게 조심스러운 가설인데 이건 뭐 미국에선 연구가 많이 된 거지만은 주범이 어떤 외로움을 강요하는 시스템 아닌가. 그 부동산 중개업사 그 A 씨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를 테러했던 이재명 네. 대표 피습했던 주변하고 교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공인중개사 하면서 그 모임에도 안 나갔고 굉장히 외로운 어떤 상황이고 경제적 공공이 있어요. 근데 요즘 모든 통계가 10대, 20대가 가장 외롭다는 거거든요. 그렇대요. 네. 그리고 1인 가구가 주로 20대고 그렇죠. 강남이 최고입니다. 그래도 오피스텔에 많대요, 되게. 예. 또 20대 빈곤율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근데 15세라 그러면은 그러기에는 좀 나이는 좀 적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 환경을 봐야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외로운 늑대형 범죄라는 게 우리가 급격히 1인 가구가 확산이 되면서 고립되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개인이 네.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런 상태의 어떤 극단성이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미국에서 트럼피즘이에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각종 동호회, 가족, 모임, 공동체 이런 단어를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유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원래 전통적인 가치관은 그 행복한 가족, 공동체 가족, 간의 지역, 종교. 네, 종교, 기독교, 그다음에 네. 사람들하고의 그런 뭐 봉사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원래 중시했던 중산층의 모습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지지자들의 모양은 그거랑은 완전히 반대인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반대죠. 미국에 지금 신보수주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가족 종교 네. 지역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게 신보수주의의 핵심 운동이죠.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이 봉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봉합이라고 하는 거는 뭘 좀 근본적인 걸 해결하는 건 아니니까 네. 언제든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조금 미묘하게 좀 자제하고 있는 듯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수술을 끝내지 않고 수술칼을 뱃속에 넣은 상태로 그러니까요. 꼬매버린 것이다. 네. 칼이 들어있으면 큰일 나겠네요. 그러니까 핀셋이나 칼이나 거즈나 네. 이런 거를 갖다가 깜빡 그 뱃속에 넣어놓은 상태로 그냥 꼬매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봉합은 됐어요. 봉합은 됐지만 그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네. 수술 칼이 들어있어요. 네, 이런 상태의 봉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 봉합의 본질을 자꾸 김건희 여사 명품백으로 몰고 가는데, 그거는 마지막의 계기지만 난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본질은 뭡니까? 그거 영화 보셨나? 달콤한 인생이라고? 거기에 배우 김영철이 이병헌한테 마지막 대사가 뭐예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왜 줬냐?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대선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았대요. 정말. 따라잡았고. 1등도 했대요. 1등도. 그리고 저기 그 비대위원장 되고 시도당을 순회하는데 온 인산이네. 이건 뭐 한동훈 반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사진 찍고. 거기에다가 진짜 정치를 하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존재감을 위협하고 한동훈이 떠버리는 이런 형태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었다. 처음에 여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낸 것은 원래 원희룡이나 다른 비대위원장 후보가 있었는데 굳이 법기술자를 보낸 이유는 이 특검 문제 잘 처리하고 한시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내각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거 가서 저기 그 왜 저 야구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중간 개투라고 있어요. 네, 중간 개투. 마무리도 아니요. 마무리 투수가 말고. 아니라 중간 개투. 네. 그거 하라고 보내놨더니 뭐야 지지율이 20% 거기에다가 뭐 저런데 그 사이에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작아지네. 그러네. 이러니까 오라 이런 이게 뭐야? 지금 저기 이게 이제 주인과 대리 모델이라고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주인과 대리 모델이요? 이야, 네. 그러니까 그 저기 주인의 대리인 에이전트가 나중에 주인 행세를 해버리는 거죠. 네, 진짜 저기 의뢰인은 따로 있는데 변호사가 이제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 입장에서 기분 나쁜데요. 셰익스피어 비극 그 헨리 8세에 보면은 변호사들 다 죽여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혼 소송에서 처음에 남편 부인은 온데간데 없고 양쪽 변호사들끼리 이제 그거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인 대리인이 바뀐겨. 그래가지고요 이게 저기 보니까 정치를 하라고 보낸 게 아니야. 실점을 막으라고 개투용으로 보낸 건데. 그 말이 딱 맞네. 아니 이게 가만히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한동훈 판이네. 그렇게 되면 이 권위주의 위계 질서에선 가장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명품백이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보면 한동훈은 이해를 못했죠 비대위원장은. 그래가지고 저기 사퇴 거부를 해버리고 네. 했더니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나이 이게 마지막에서야 진심이 확인되네 이게. 드디어 나오는군요. 예. 소 본심이 정말 하고 싶었단 말이 딱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뭐 한동훈은 이제 이런 것에서 깊은 내상을 입은 거기 때문에 이거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다니까 저 서천 화재 현장이니까 서둘러 봉합하는 모양을 했는데 문제는 그 뱃속에 아직 수술용 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향후 이 이제 타이밍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을 할 텐데 어떻게 나올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권력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자형 정치인이고 한동훈은 여우형 정치인입니다. 사자형은 뭐고 여우형은 뭐예요? 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얘기한 네. 그 정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자형 정치인은 지배하려고 그래요. 모든 게 위계 질서 안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건데 여우형 정치인은 지배하지 않고 조작을 해요. 조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걸 조정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유형의 정치인이 권력 내에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그 권력은 성공한다는 게 마키아벨리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법기술자 한동훈은 말하자면 어떤 여우 같은 그런 어떤 그 언변과 화술과 또 저기 지식과 이런 어떤 그 순발력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 전형적인 여우형 정치인이지 네. 욱박 지르고 지배하려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둘이 불화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이럴 때 권력은 유연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이 둘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은 이게 이제 사달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을 보면 딱 거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는 지배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똑똑한 척을 하네.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는 자존감이 낮고 그다음에 다소 좀 뭔가 저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 출세해요. 그 정권은. 그러니까 약간 모자라면서 네. 저기 보스 앞에 잘 지는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많아요. 납작 엎드린 사람들이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 앞에서 과잉 흥분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그 김용현 경호처장의 그 강성희 의원 당수 사건입니다. 이게 들고 나가고 그러네요? 과잉 행동이나 그러니까 그게 무언가 자기 신념대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보스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무언가 나는 충성을 행동으로 이게 또 경호처 구호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모습의 그 반증이라는 겁니다. 그런 네. 현상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은 전향적으로 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해 놓으니 한동훈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완충지대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자기가 나름대로 스펀지 역할을 해서 일부를 흡수해주면서 여론은 이기고 총선에 이기는 길에 어떤 DMZ, 비무장지대 완충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가 흡수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윤 대통령 눈으로 보니까 한동훈 자기 정치로 보이는 거야. 아니 윤 대통령 눈으로만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하라고 보내놨더니 자기 정치하고 다니네 이러면서 좀 불만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어떤 한동훈 대권 후보라는 이미지에서 움직이는 친한 그룹이라는 가능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이제 위기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금 벌써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권력에서 옛날에 박정희와 김종필, 김대중과 김상현, 이런 식의 어떤 그 조합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봤잖아요. 그리고 사달이 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윤 대통령의 어떤 심각한 불치병은 뭐냐면은 이런 상황 정도를 2인자를 넉넉히 품어주고 저까지 품어주는 김대중 같은 리더십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포용력과 유연성에서 권력은 커진다.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커진다. 이런 면에서 권력의 성격을 조금 딱딱하지 않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어떤 도량이 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그게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앞에서는 과잉 충성 경쟁하는 참모들이나 굉장히 자존감 낮은 사람들, 말하자면은 또 뭐 적당히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조금 대통령 입장에서도 신경질 낼 만한 게 그 많던 친윤 그룹이 어느새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거 본인이 다 쳐냈지 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딴 데로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당내 입지가 견고해졌고 판정승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아니 그래서 이건 뭐 아직 9회 말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윤 대통령이 뭔가 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건 비대위원장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스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정당은 비대위원장이 상징이자 그러니까요. 권력이고 실세입니다. 그 정권을 주는 게 비대위원장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바지 사장 같이 이렇게 그거나 맞고 몇 개월 하다 나와 이렇게 설정했다는 게 막상 비대위원장을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는 이 역할 차이에 대한 중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그것이 결국 이 사달로 이어진 거다. 근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준 그 역할을 별로 그렇게 끝까지 충실히 수행하고 싶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초창기 때는 그 역할을 이제 매개로 해서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딱 그 역할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런데 막상 자리에 앉아 보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바지 사장만 하는 거는 성이 안 오히려 차지. 다 공멸하는 길이고 그래도 이왕 왔으니 뭔가 역할은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하나 앉혀놓더니 이놈 많이 컸네. 이런 사인으로 이게 다가가니.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긴장감은 이게 끝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반드시 비극으로 끝나. 그래서 달콤한 인생 영화를 보라니까.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꼭 보겠습니다. 사실 안 봤는데. 아, 그래요? 그거 네, 좋은 영화인데? 제가 볼게요. 네. 자, 선거제 관련 얘기 잠깐 할게요. 민주당이 어제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총선에 적용된 선거제 관련 막판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결론은 도출되지가 않았어요. 네.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결론을 내야지 당도 전략을 세울 텐데 정의당의 입장은 뭡니까? 아니 나는 연동형? 민주당이 의총에서 결론 낸다 소리를 언제부터 들었더라 하니까 작년 12월 같기도 하고 하여간 결론 낸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스프에 당무 복귀할 때도 제 일성이 이제 민주대연합에 제한이 있을 거라고 예고편이 다 나간 상태에서 네. 막상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제 개혁의 결론에 있어 과정이 매우 지금 바람직스럽지가 못하다. 특히 자꾸 계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거 선거에 전부 마이너스다. 근데 그게 민주당만 욕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우리 그냥 병리평으로 회귀한다 이러니까 거긴 일관되게 했죠. 그러니까 권역별 병리평으로 회귀한다 그러면 안 되죠. 원래 지난번에 국민의힘도 약속을 같이 한 거 아니야? 합의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데 합의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게 제가 1월 초, 12월 말 1월 초에 민주당을 접촉했을 때 네. 준연동형 그 현행 선거법으로 총선 임하겠다는 아주 확언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것도 지도부로부터.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모든 비난을 마치 국민의힘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민주당만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도 좀 저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아니, 자꾸 그러니까. 정의당은 민주당만 걸고 넘어져요? 맨날 아니, 맨날 그러니까 본인들은 국민의힘 입장은 상수예요. 아니, 여기 그렇다- 상수고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변수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좀 뭔가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계속 욕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나는 이거 아니면 안 해라고 고집 부리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 그러니까는 사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의당 함께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좀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민주당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비례는 정의당을 찍어줘야 된다. 소수당을 어쨌든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었고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뭐 민주당 이중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국민의힘 이중대가 됐다가 이제는 맨날 민주당만 욕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법 어느 당이 발의했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건 같이 서로 간에 이제 한 거잖아요. 게다가 많이 양보를 했죠 민주당에서 그렇게 의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거 아니, 생각을 왜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최초로 누가 발의했냐고. 수정안 누가 발의했냐고. 광장의 앞줄에 누가 서 있었냐고.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실 때 초반에는 정의당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더니 지금 막 뭐라 그러시는데.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네? 또 올바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또 그런 문제에 나와서는 또 정확히 지적을 안 하시니까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나는 정의당 비판할 땐 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생존의 문제입니다. 작은 당에 그걸 자꾸 이걸 어떤 아침 저녁이 다르고 계산이 다르고 이런 문제로 이걸 보라보는 게 우리 슬플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의 존립과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 자꾸 일어나면 분위기 바뀌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히 이건 우리가 피해자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이 키포인트로서 이게 스윙 보터로서도 역할이 중요하니까 저는 같이 좀 뜻을 모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 북한 그저께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형 네. 이거 발사했다고 하니까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니야 그거 그냥 개량형이야 뭐 조금 나아진 것 뿐이야 이러면서 좀 축소했거든요 의미를. 중요한 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축소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줘도 되나? 자, 이걸 보세요. 1월 1일 벽두부터 국방부는 곧 전쟁 난다 그랬어요. 북한이 총선 앞두고 큰 판을 벌인다. 그게 계속 나가다 외신에까지 그러고 작은 사건도 엄청나게 북한이 포 쐈다. 네. 이래가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네. 그런데 1월 4일부터 해가지고 1월 18일까지 주가가 전 세계 꼴찌. 그러니까 코리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대폭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걸 겪고 국방부가 갑자기 평화주의자로 바뀝니다.
전쟁 없다고 이제 동네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또 달라져 아니, 스탠스가. 전쟁 위기가 난 게 신원식 장관의 외신 인터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신원식 장관이 자기 말을 뒤집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화된 겁니다. 그러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일체 강경 발언을 안 합니다, 북한에. 네. 그러면서 큰판 얘기도 사그러들었고. 맞아요. 아니,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언제는 전쟁 불사 불사하고. 강경론자가 네. 지금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된 이유가 뭐냐? 뭐냐? 그러면 북한이 얌전해졌냐? 아니죠. 공세가 더 세졌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국내 외국인들이 주식 다 팔고 나간 거. 아이고. 그러면서 한반도가 전쟁 위험이 있다고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주사 담기 바쁜 거예요. 아니 그래 우리 솔직히 예측을 못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때가 주식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세 폐지, 주식 거래세 완화 모든 증시 부양 정책을 다 발표하고 폭삭 주저앉아서 꼭 부산 엑스포 같이 됐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당황한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간이 빨리 네, 가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그래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